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 법원은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영 테라폼레스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권 대표는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초강력 태풍 마와르가 밤사이 괌을 강타했습니다. 항공편 등 교통이 전면 통제됐고 한국인 관광객과 교민 등 수천 명의 발이 묶였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국회에 출석해 우크라이나에 탄약을 지원할지는 추후 전황 등을 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우회에 지원하는 게 아니냐는 질의에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돌아오겠습니다. 마약 5종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을 피하게 됐습니다. 법원은 유 씨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유아인 씨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시민은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까만 정장에 검정 넥타이를 맨 배우 유아인 씨가 서울 마포경찰서 밖으로 걸어나옵니다. 법원은 이미 증거들이 상당수 확보돼 있고 유 씨가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에서 내려주신 판단에 대해 존중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유 씨는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지만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습니다. 코카인 투약했던 혐의는 인정하십니까? 제가 언론을 통해서 해당 사실들을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 씨는 어제 영장 심사 직전 마약 투약 혐의는 상당 부분 인정한다면서도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혐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요. 공범을 도피시키는 그런 일은 전혀 시도하지도 않았습니다. 영장 기각 후 차를 타러 가던 유 씨를 향해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영장 기각 사유를 충분히 검토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가 구속 위기를 면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승훈 변호사, 정혁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 여러 가지 근거들이 있겠죠? 네, 일단은 3월 27일 하고 5월 16일 두 번 조사를 받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서울 그 경찰청에서 5월 19일 날 영장 신청을 하고 5월 22일 날 중앙지검이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예. 이제 어젯밤에 기각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유아인 씨가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이제 상당 부분 시인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혐의는 이제 인정이 된 거고 도망의 우려가 있을 것인가. 뭐 유아인 씨가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한국에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증거인멸인데 법원에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가 됐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공범의 도피 여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유아인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고 했다라고 경찰과 검찰에서는 밝혔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는 부인을 했고 법원은 유아인 씨의 주장을 일단 손을 들어준 것 같습니다. 예. 네, 증거가 상당수 확보가 돼 있고 또 기본적인 사실관계 자체를 유아인 씨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영장을 기각했다라고 법원은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이게 공범인 미술 작가가 있었잖아요. 네. 이 사람을 도피시켰다. 증거 인멸 혐의가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구속 사유로서 중요한 사유였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아인 씨가 적극적으로 부인했고 인터뷰 과정에서도 굉장히 부인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게 구속에 굉장히 중요한 사유였었는데요. 아마도 유아인 씨가 공범과 어떤 통화 내역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 확인 차원이었다거나 이렇게 이제 변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검찰이 증거인멸 정황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정말 증거를 인멸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한 것 같고요. 예. 또한 대마 혐의는 인정을 했고요. 또한 나머지 예. 프로포폴이나 케파민 같은 경우는 의료 목적 치료로서 투약 자체는 인정을 했고 다만 이제 코카인만 부인했기 때문에
코카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흡입한 것으로 나왔습니다만 다툼의 여지는 있다. 이렇게 방어권을 인정해 준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사실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구속 수사 전까지만 하더라도 구속영장 실질 심사 받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제 부인을 하다가 네네. 영장 실질 심사 들어가면서 많이 인정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네. 이렇게 변호사들이 좀 이렇게 뭐 계획을 바꾼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래 조금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인정을 했어도 이거는 의료 목적, 치료 목적이었지 내가 마약한 게 아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변호사들이 이런 식으로 부인하면 이거는 진짜 구속될 가능성이 커지니까 이 부분은 인정하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프로포폴, 케타민, 졸피뎀은 아마 이제 했다라고 법원에서 인정을 한 것 같은데 문제는 코카인이거든요. 코카인이 제일 문제가 되는데 국과수에서 성분이 나왔다라고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런데 국과수에서 나오는 게 무슨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법원에서 어쨌든 코카인 부분은 조금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는 다 인정을 했으니까 구속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약간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도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주셨는데 코카인 흡입 여부가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국과수에서는 흡입을 했다고 하고요. 근데 사실 이걸 흡입했다는 게 간단히 규명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흡입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코카인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각성제거든요. 예. 코카나무에서 추출되는 것인데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가루로 흡입을 한다거나 정백 주사를 만든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범죄 사실에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경찰이 이 코카인을 구입한 구입처라든가 코카인을 같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공범에 대한 조사라든가 또는 어떤 방식으로 이 코카인을 구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아마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결정 이것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인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만약에 유아인 씨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인정해버리면 또다시 공급처라든가 공범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 사실 연예인들이라고 해서 이 주거가 명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판단들을 법원들이 하는 모양이 좀 종종 있잖아요. 네네. 자, 그런데 예전에 돈 스파이크 씨, 네. 이 돈 스파이크 씨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됐잖아요. 바로. 네. 그거 좀 차이점이 있습니까? 돈 스파이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전과가 여러 번 있었어요. 예. 그 차이가 있어서 돈 스파이크하고 똑같은 평면에서 비교하기는 어려운데 예. 그런데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혐의를 부인했다 인정하긴 했지만 코카인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처음부터 유아인 씨를 타겟으로 해서 수사한 게 아니고 식약처에서 프로포폴 상습 투약하는 사람들이 좀 의심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수사 의뢰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상습 의뢰 투약 혐의자도 50명이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 찾다 보니까 그 중에 이제 유아인 씨가 본명으로 해가지고 이제 된 건데 그런데 더 봤더니 프로포폴만 된 게 아니고 무려 5종이나 되고 그다음에 한두 번이 아니고 2020년부터 상습적으로 투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이 된 것이 조금 이례적일 수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듭니다. 예. 네, 유아인 씨는 이제 어제 마약 투약을 후회하느냐는 질문에 후회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첫 번째 경찰 조사 때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당시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이런 자리에 서서 그동안 저를 사랑해 주셨던 많은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된 점 깊이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으로 저의 일탈 행위들이 누구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다 그런 식의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런 잘못된 늪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순간들을 통해 그동안 제가 살아보지 못한 진정 더 건강한 순간들을 살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싶습니다. 실망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유아인 씨 마약 투약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하면서 후회하고 있다. 죄송합니다. 반성한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감형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 이제 감형에도 도움이 되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도 굉장히 도움이 되죠.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유아인 씨가 일부는 치료 목적이라고 주장하면서도 범죄 사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인정한다.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예. 또한 기자들 앞에서 출석하는 것이 싫어서 조사를 받지 않고 돌아간 적도 예.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유아인 씨가 적극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반성한다, 후회한다. 그리고 남한테는 피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걸 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지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마약 같은 경우는 중독성이 있어서 재범 우려가 상당히 높아요. 앞으로 또 유아인 씨가 어떻게 마약을 끊을지도 한번 지켜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경찰이 또 같이 했던 수사를 했던 공범도 있잖아요. 네네. 그 공범 지인 유아인 씨의 이제 지인인 A 씨, 이 미술 작가인 A 씨 같은 경우에도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는데, 자, 같은 이유인가요? 어떻습니까? 같은 이유인 것 같고 이제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포커스가 맞춰졌던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니까 네. 공범도 기각이 된 거는 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연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앞으로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영장을 재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사범에 대해서 이렇게 영장 재청구하는 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아인 씨가 별로 수사에도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단 말이죠. 나오라고 할 때 제때제때 나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혹시 이제 보강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국과수 그 수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측면도 있으니까 그래서 보강해서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어찌 됐든지 간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예. 유아인 씨는 아마 재판에는 꼬박꼬박 잘 출석을 해야 될 겁니다. 예. 네, 경찰이 이제 영장을 재신청할지 여부를 뭐 검토하고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면은 유 씨가 구속될 가능성도 더 있을까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경찰이 청구한 것들이 신청해서 기각이 된 경우에는 그냥 불구속 송치를 검찰이 하는 경우가 높아요. 그래서 아마 안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유아인 씨에 대해서 투약한 죄는 있습니다만 마약을 많이 소지하고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줬다거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 판매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실은 투약도 중요하지만 판매나 소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도 재구속영장을 청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하면 검찰 단계에서는 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검찰에서 할 수도 있겠지만 예. 어쨌든 그 부분은 이제 검찰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까지 갔으니까 그다음 예. 시간이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게 3월부터 시작된 수사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생각에 늦어도 6월 중순 이전까지는 그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이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인물 권도영 대표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네, 권 씨는 계속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국내 송환은 더 늦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김보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12일 위조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체포돼 기소된 권도형 테라콤랩스 대표와 측근 한모 씨에 대해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5억 원 상당의 보석금과 거주지를 지정된 아파트로 제한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현지 검찰은 즉각 항고했습니다. 이들의 재력에 비해 보석금 규모가 너무 작고 인터폴 적색 수배 중인 만큼 풀려날 경우 도주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현지 언론은 고등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하급법원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석금이 도주를 막기에 충분한 금액이 아니라는 검찰 주장에 고등법원이 동의했다는 겁니다. 권 대표는 지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경제력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미디엄, 중간 정도라고 답했지만 권 대표가 갖고 있는 가상화폐만 650억 원 상당으로 절반가량인 300억 원어치는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권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날 경우 가상화폐 등 각종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지만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수익금 인출에 대한 우려는 덜 수 있게 됐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국회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게임 회사 위메이드 임직원들의 국회 출입 기록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임직원들이 국회를 방문한 일지와 찾아간 의원실 등이 파악될 것으로 보이는데 입법 로비 의혹에 대한 조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민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6일 국회 사무처가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에 보낸 답변서입니다.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라는 요구에 개인정보라 제공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지난 2021년 12월 위메이드에서 만든 코인을 보유한 시기에 게임 업체에 유리한 법안을 발의하고 토론회를 개최한 배경에 로비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하지만 최근 3년 동안 위메이드란 이름으로 국회에 출입한 것만 14차례라는 사실이 확인되자 국회 사무처는 상임위 의결을 거치면 제출할 수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국회 출입 기록을 요구를 해서나 개인정보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의혹을 우리 해명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침묵하던 민주당도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국회 운영위는 자료 요구 열흘 만에 출입기록 공개를 의결했습니다. 여야 간사 간에 동의가 되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위메이드의 로비 가능성을 지적했던 게임 학회장은 협박과 압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저하고 제 가족에 대한 살해 협박 메일을 받았습니다.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국회 출입 기록을 협조 형식으로 검찰에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정부 여당이 불법 집회 전력이 있으면 앞으로 집회를 못하게 하고 출퇴근 시간대 집회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야당은 당장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은 지난 17일 1박 2일 노숙 집회를 마친 다음 날까지 바닥에 누워 잠을 잤습니다. 음주와 쓰레기로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줬지만 사과 한마디 없었고 경찰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정은 국회에 모여 불법 집회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우선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는 집회 신고부터 막고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 집회와 시위는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한해서는 집회 시위를 제한도 검토하겠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심야 집회 금지도 법으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는 사람들이 좀 주무셔야죠. 다른 동료 시민들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까지 보장돼야 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동시에 공무원이 불법 시위나 집회를 정당하게 막았을 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야간 집회를 제한하는 집시법 10조는 2009년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0년 6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국회가 손에 놓고 있으면서 야간 집회 금지 조항은 무용지물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집회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나라 안보가 백척간두입니다. 이런 위기들이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데 지금 한가하게 집시법 개정을 논할 때입니까? 집시법 개정은 거대 야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불가능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여야가 김남국 의원의 입법 로비 의혹에 연루된 게임사 위메이드 임직원의 국회 출입 기록 공개를 합의하면서 입법 로비 의혹을 규명할 실마리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 이 관련 소식들을 두 분과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위메이드 임직원이 최근 3년 동안 이 국회를 14차례 방문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14차례 3년 동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입법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 민주당이 그동안 뭐 좀 여기엔 잠잠하다가 갑자기 동의해준 이유가 뭐 따로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논란들이 불거지게 되고 의혹이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샅샅이 문제를 갖다가 밝혀야 된다라고 하는 뭐 사회적 압력도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개 원칙 속에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사유로 어떤 사람을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에 대해서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 부분으로 좀 나눠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요. 이 당시만 하더라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야 모두가 소위 게임 산업 또는 가상화폐 사업 어떤 산업에 대해서 진흥하고 발전시켜야 된다는 생각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접촉들이 있었던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14회를 갔다고 해서 이것이 예를 들면 입법 로비 또는 예를 들면 일종의 부당한 사전 정보 제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만 있는 건 아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혼재돼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또 만약에 이런 식의 논리로 계속 모든 업체가 국회를 방문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들을 갖다 확인한다고 따지면 뭐 예를 들면 삼성, 현대, 그다음에 SK 같은 경우 총수가 무슨 논란이 있게 되면 국회 그 업무를 담당했던 대관 업무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다 밝혀야 되는 문제까지 생기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특화된 김남국 의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밝혀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모든 내용들, 업체들이 국회에 오가는 내용들을 밝히게 되면 매우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좀 판단합니다. 예. 사실 이 최근 3년간 14차례, 뭐 국회의원 수를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은 것도 사실인데, 이게 최근 3년이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최근 3년이 이제 코로나 시국 아니었습니까? 네. 이 코로나 시국 때는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할 때 일일이 의원실에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국회 방호처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국회에 방문을 14차례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좀 많아 보이는 그런 사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애매한 게 3년간 14차례라고 하니까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이 그거밖에 안 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무튼 간에 지금 김남국 의원의 그 코인 거래 때문에 예. 실제로 지금 이 코인과 관련한 쟁점이 상당히 뜨거워지는 상황에서 10여 차례 3년 동안 국회를 방문했으면 누구를 방문했는지 일단 이제 그걸 확인해 보면 특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시발점으로 해가지고 찾아 나가는데 좀 도움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것이 어떤 국회 입법 로비를 위해서 갔다고 한다면은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어떤 결정적인 근거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하는 게요.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것이 꼭 국회의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찾아갔다라는 자체로 그 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그 내용이 오고 갔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누굴 찾아갔는지 또 그걸 고리로 해가지고선 어떤 그 실마리를 찾아내는 데 있어서 단초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남국 코인 거래 때문에 내부 정보를 악용한 것이 아닌가. 또 이 과정에서 입법 로비가 이루어지고 뇌물이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몇 번의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14차례에 대해서 조사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회를 14번 찾아갔으면 국회 밖에서는 한 뭐 200~300번은 만났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제 사실인데, 자, 이 보면은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국회의원을 찾아갔다, 누구를 찾아갔다, 이게 가상화폐 국회 입법 로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예를 들면 입법 로비 문제가 아니고요. 국회 가게 되면 많은 업체들, 많은 단체들 같은 경우 자기들의 이해 요구들을 국회에다 반영하기 위해서 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만약에 이런 의혹 자체가 구체적인 증거가 없었을 때 나오게 되면 다 뒤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국회를 찾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국회 왜 가겠습니까? 대부분 어떻게 가게 되냐면 일이 풀리지 않게 되니까 마지막으로 호소하는 공간이 대부분 다 국회에 가서 호소를 하거든요.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있는 분들은 국회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밖에서 이제 여의도 근처에서 만나서 문제를 풀어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의혹을 소상히 밝힐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 정보를 미리 주면서 입법 로비가 벌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은 되게 필요한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면 가상화폐 자산이라는 시장을 통해서 이윤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이윤을 고지로 해서 소위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이익을 얻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 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아주 편한 입법 제도들을 만드는 부분에 대한 거래가 벌어지기 때문에 매우 안 좋은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빈대 하나 잡으려고 소가상관 태울 수 없는 것처럼 좀 두 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개는 분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게임 산업과 가상 산업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산업 동력에 대해서는 국회가 상당히 지원해 주되 거기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아주 어두운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라는 두 축으로 가야 되는데 안 그렇게 되면 게임 산업이나 예를 들면 가상 산업 가상화폐 산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다른 나라들과의 경쟁 과정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위축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명확하게 그것이 의혹이 증거로서 확인된다면 엄벌을 처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구체화되는 이유는 그 중앙대의 위정현 교수인가요? 예. 이분이 이재명 캠프 대선 때 캠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소위 플레이 투 원, P2E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합법화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입장을 표출하는 것을 자신이 목도를 했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가상화폐 쟁점이 나오다 보니까는 이 지금 게임 업체의 국회 로비라든지 또 위믹스 이 공동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에서 혹시 집중적인 로비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를 좀 밝히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 교수가 이것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래갖고 지금 가족들까지 살해 위협을 당하고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인들은 하도 욕을 습관적으로 먹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도 흘러가는 노랫가락으로 그냥 넘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위 교수가 굉장히 긴장해가지고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가 지금 살해 협박을 받고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방송하는 장면을 보고 저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14번밖에는 안 된다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14번을 온 사람들이 어떤 의원실에 방문하면 의원실만 방문하고 왔을까 아니면 다른 의원실을 계속 연체적으로 방문했을까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이 나아지는데요. 어쨌든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실마리가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실 교정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만 P2E에 동의했던 게 아니고요. 여야 모두가 게임산업진흥, 가상화폐 자산 산업에 대한 진흥 이거 다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김남국 의원이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재명 당대표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만약 그런 논리라고 얘기한다면 여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전 그렇다면 이런 논리와 관련해서 소위 이런 가상화폐와 관련된 문제와 논란이 있어서 거기에서 돈을 만들어서 어떤 정치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얘기한다면 여야 공이 다 조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김남국 의원이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었다고 얘기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윤핵관 의원들의 그 계좌 같은 경우 다 추적해야 된다는 논리밖에 안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할 수 없다. 왜? 그 당시에 여야 모두 이런 산업에 대한 진흥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좀 하나의 좀 프레임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요. 그 말씀도 뭐 일리는 있겠지만 제가 이 부분을 특히 그 말씀을 꼭 드리는 이유는 이 위 교수가 당시에 캠프에 있으면서 이 P2E를 합법화했을 경우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밀어붙이는 분위기였다라는 자기의 경험담을 얘기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러면 어떤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로 지금 문제가 확장이 돼가지고 이번에 조사하는 거고요. 뭐 P2E를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여야 공이 뭐 긍정적이었다 이런 그런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때 그 캠프에 있었던 전문가가 하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특히 관심을 갖게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이제 P2E 관련해서 이제 동의를 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때문에 김 의원의 이제 코인 논란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불법 대선 자금 의혹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관련해서 여야의 이야기를 한번 듣고 오시겠습니다.
최근 김남국 의원이 자금 세탁 목적으로 36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자금 세탁을 했다는 그런 의혹이 추가적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김남국 의원의 개인의 코인 투기 중독을 넘어서 자금 세탁 또 부정 정치 자금과 연관된 것은 아닌지 우리 진상조사단에서는 자세하게 조사를 할 예정이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주장이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대잔치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그런 돈을 가지고 세탁하기 위한 장으로 대선 자금을 유용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차떼기 정당의 후예 같은 국민의힘의 그 상상력, 뇌피셜이다. 자, 대선 자금용 돈 세탁 용도였다. 상상력이고 뇌피셜입니까? 예, 놀라운 상상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런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원래부터가 김남국 의원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김남국 의원은 이재명 당대표 그 당시 대선 후보의 최측근이었고 돈이 오갔으니 그 돈이 정치자금으로 갔을 거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 우리 정치를 예를 들어 20세기 정치로 보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는요. 그리고 예를 들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김남국 의원은 440만 원이라고 얘기했고 특정 언론사가 검찰 발로해서 2억 5천만 원의 현금이 나왔다고 이거 확인 안 된 상황이에요. 검찰이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가 그런 거예요? 검찰이 주장하면 사실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검찰은 그냥 수사해서 기소할 뿐인 거고요. 판결은 법원이 하는 건데 언제부턴가 예를 들면 법원 위에 검찰이 있는 것처럼 논의가 되는 측면들은 매우 문제가 있고 국고보조금에다가 후원금까지 돈이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예를 들면 문제가 될 돈을 사용할 필요가 분명히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근거로 뭐냐면 박빙 아니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박빙이었으면 왜 이재명 당대표 대선 캠프만 조사를 합니까? 그렇게 따지면 여야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전 이런 논리는 말이 안 되는 그런 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검찰이 밝혀야 돼요. 작년 10월과 12월에 계좌영장 청구를 했었잖아요. 그때 정치자금법이라고 적시를 했어요. 그럼 검찰이 뭔가 증거가 있었으니까 제시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걸 제시하면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제시하지 않으면서 2억 5천만 원의 현금이 오갔다라고 하는 개인정보를 갖다가 밖으로 좀 유출을 하는 내용들이에요. 금융정보 쉽게 예를 들면 밖으로 제기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프라이버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빨리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데 검찰이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자금법으로 적시했다면 그 적시한 증거가 무엇이었는지를 밝히게 되면 그 내용 가지고 수사하고 사회적인 토론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말씀은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이 코인 물론 뭐 20세기 정당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지금 21세기니까 이제 코인을 사용해서 정치자금법을 이제 할 수도 있다는 의혹을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코인을 선호하는 세력이 국제적으로 볼 때 두 세력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북한하고 마약 조직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비밀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코인을 가지고 다양한 그런 어떤 그 어두운 거래를 하고 뭐 그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고요. 예. 어쨌든 김남국의 코인 거래로 인해 가지고 이 평론가들은 지금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지금 거듭나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거는 위믹스 코인을 수십억을 갖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대선 한 달 전쯤에 이거를 나온 지 한 달도 될까 말까 한 클레이페이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10몇억 원의 손해를 보면서. 그런데 이제 물론 그게 어떤 출처로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정보가 노출이 되었느냐라고 묻는다면 또 여기에 대해서도 야당은 할 말이 많겠지만 그 팩트 하나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참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코인의 타짜라고 불리우는 김남국 의원이 10몇억 원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굳이 신생 코인을 사서 손해를 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다 보니까는 여당 일각에서 혹시 돈 세탁한 거 아니야?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김남국 의원이 특히 그 이태원 희생자들과 관련한 청문회에서 그 코인 거래를 해갖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비등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가 여러 가지 이제 거짓말을 시키는 게 또 논란이 되는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 작년 2월에 인출한 것이라고는 440만 원밖에 없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2억 5천만 원 얘기 나오잖아요. 예. 물론 김 교수님 말씀대로 그거 2억 5천만 원이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야? 또 검찰 발이야?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시비를 따지자면 그것도 얘기가 길겠지만 일단 그렇게 나왔다는 사실만 가지고 보면은 김남국 의원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으로서 가장 갖추어야 될 자질이 정직성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그럼 또 거짓말을 한 거야? 이런 소위 의심이 제기가 되면서 그럼 도대체 왜 그랬을까? 선거 직전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인출했을까? 또 왜 소위 잡코인이라고 하는 듣도 보도 못한 코인을 사면서 손해를 봤을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억측이 나오는데요. 결론은 김 교수님하고 똑같아요. 검찰이 언론 조사를 해서 자금 세탁의 여부가 있었는지, 내부자 정보를 활용했는지, 입법 로비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밝혀내야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는 윤리적 문제,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 뻐젓이 앉아가지고 코인 거래, 경제 활동을 하고 거기다 거짓말까지 했다라는 윤리적 문제에 더해서 이런 부분이 빨리 규명이 돼가지고 규명된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맞죠. 일단 몇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뭐 마약, 뭐 북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국민들 600만 명이 거래를 했던 게 코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600만 명이 예를 들면 이런 검은 돈에 거래를 했다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주식시장보다 어느 한때는 예비금이 코인 시장이 더 컸었어요. 그만큼 예를 들면 일상화돼 있는 어떤 본인들의 돈을 벌기 위한 방식들로 새로운 것들을 찾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또 그다음에 2022년 3월 25일 날 트래블룰이 도입이 되면서부터 100만 원 이상의 거래들 같은 경우는 다 예를 들면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게임 산업 또는 가상화폐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과 좀 분리해서 바라보지 않게 되면 빈대를 잡기 위해서 초가상권을 태우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분리해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 600만 명 중에 저희 집에 가족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이 코인으로 돈을 엄청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뭐 그 재미를 봤다는 사람들이 있고 제가 말씀드린 전제는 코인을 악용하는 두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트래블 룰도 잘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그 코인 실명제가 나기 직전에 바로 이 김남국 의원이 전량을 인출을 해가지고 잡코인으로 바꿨다라는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예를 들면 큰 프레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면 계속 공격의 포인트가 김남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김남국 의원을 옹호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시청자분들이 왜곡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코인 산업을 갖다가 왜곡되게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평론가들 스스로가 조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요. 코인 산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남국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도 좀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노총의 1박 2일 노숙 집회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을 시사하면서 당정이 하루 만에 대응책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한번 들어보시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불법 시위에 대해서도 법 집행 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노조와 전 정부, 야당 때리기에만 골몰하는 대통령 행태는 여전히 세상 만사를 피의자와 피해자로만 나누는 검찰총장의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질사란 권력 있는 자, 힘 있는 자를 위한 것입니까?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께서는 불법 집회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방치하는 정부와 불법 집회를 단호히 막고 책임을 묻는 정부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부가 출범하게 되는 약속이었고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입니다.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습니까?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습니까?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 생긴 게 있습니까? 자, 사실 이렇게 당정이 나서고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이야기를 한 거는 지난번에 이제 민주노총 1박 2일 노숙 집회가 시발점이 된 것 같은데 자,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당정의 결정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막 이렇게 그 집회 가장 큰 문제가 무슨 노상방뇨를 했다, 술을 마셨다,
교통을 혼잡하게 했다. 이건 경범죄 처벌 조항이에요.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면 되는 내용인데 갑자기 이 내용을 가지고 집회와 시위에 관한 부분, 이건 헌법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고 헌재에서도 계속적으로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집회와 시위는 허가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가 개입하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정부는 이런 어떤 헌법과 헌재의 판결에 반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나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예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제기할 수 있는 공간에서 본인들이 그런 집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주권자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도입된 집회와 시위에 대한 자유에 대해서 주권자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 이걸 제약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반헌법적인 사유 체계인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 의도는 반정부 집회를 막겠다는 의도밖에로는 달리 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정부와 여당의 말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겠다는 게 아니고 불법적인 집회와 시위를 좀 제한하겠다. 자, 이런 의도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보장되어야 맞죠. 예.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거는 불법 집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불법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막는 것이 바로 정부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자면 출퇴근 시간에 집회를 제한한다든지 또 밤 0시 이후에 집회에 대해서 제한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요. 예. 실제로 노동자의 노동권, 집회 결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그 집회 결사에 참여하지 않는 기타 노동자들 그리고 일반 시민이 자기 스스로 자유와 생명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기본권이라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21세기 집회가 좀 더 선진화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여와 야가 굉장히 그 원색적인 말들이 오고 가는데요.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이지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고 자유롭게 살 권리.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집회한다 그랬고 우파든 좌파든 마찬가지예요. 대로를 다 막아갖고 집회할 수 있는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로를 다 막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일반 시민과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운영의 묘를 찾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태영 국가안보실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전황을 보고 탄약 지원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내비친 거라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윤동빈 기자입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러시아의 불법 침략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앞으로 탄약 지원을 할 것이냐는 질문에 전황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황을 보고 그다음에 다른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본의원이 추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이지만 전황에 따라 탄약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정부는 올해 초 미국의 155mm 자주포탄 50만 발을 대여 형식으로 제공하는 데 합의했고 폴란드에는 탄약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를 고려해 우회적 지원조차 공식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폴란드를 통해서 우회 지원하는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 EU 정상회담과 주요 7개국 정상회의 등 외교 슈퍼위크를 거치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 비판 수위를 높이자 정부의 전쟁 물자 지원 방침에도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휴양지기도 하죠. 괌에 슈퍼태풍 마와르가 덮쳤습니다. 태풍은 세력을 유지한 채 다음 주 초반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세게 몰아치는 비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야자수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흔들립니다. 이후 태풍 마와르가 남태평양의 대표 휴양지인 괌을 강타했습니다. 최대 풍속이 시속 241km 이상인 4등급 태풍으로 괌 주지사는 주민 15만 명에게 긴급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괌 지역의 비상선언을 승인했습니다. It's been almost 20 years since we got hit with the Category 4 typhoon. 강한 바람에 기상청 센서와 레이더가 고장나고 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이틀 전부터 항공편도 끊기면서 한국인 3,000명을 포함해 관광객들의 발이 묶였습니다. I wasn't expecting to be stuck here for 5 days and I'm actually getting married next week. 밤새 괌 북쪽 해상을 지난 태풍 마와르는 점차 북서진하며 초강력으로 세력이 더 강해져 주말과 휴일 필리핀 동쪽 해상까지 북상할 전망입니다. 이후 진로는 유동적으로 우리 기상청은 태풍이 한반도로 북상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세계 최고 프로축구 리그 중 하나인 스페인 라리가에서 인종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브라질 출신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가 경기 내내 극심한 인종차별 발언에 시달렸는데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축구연맹은 일부 관중석을 폐쇄하고 관중 3명에 대해 경기장 입장을 평생 금지했습니다. 윤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중들이 경기장을 향해 원숭이를 외칩니다. 스페인 프로축구팀 레알 마드리드의 공격수 비니시우스 주니오르를 향한 발렌시아 팬들의 조롱 떼창입니다. 비니시우스는 주심에 호소하고 관중석에도 분노를 표출했지만 극심한 인종차별은 경기 내내 이어졌습니다. 참다 못한 비니시우스는 급기야 눈물까지 흘립니다. 비니시우스의 고국인 브라질에선 스페인 영사관 앞 시위가 벌어졌고 대통령까지 나서 인종차별을 규탄했습니다. Porque nós não podemos permitir que o fascismo tome conta e o racismo dentro do estádio de futebol. 논란이 커지자 스페인 축구연맹은 사건이 발생한 발렌시아 축구장의 관중석을 일부 폐쇄하라는 징계를 내렸고 경찰은 인종차별 혐의로 관중 7명을 체포했습니다. 발렌시아는 관중 3명에게 경기장 출입을 평생 금지했습니다. Por eso quiero dejar muy claro y anunciar que Real Madrid no va a tolerar más incidentes e insultos racistas contra ninguno de nuestros jugadores.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럽 축구계에 만연한 인종차별 악습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슬기입니다. 어제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발사를 연기하고 재점검에 들어간 누리호가 이르면 오늘 재발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혁수 기자, 오늘 재발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누리호는 지금 이 시각까지 어제 발생했던 컴퓨터 통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점검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도 이 현장에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른 오전 중에라도 조치가 완료된다면 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분석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문제가 없으면 오늘 오후 6시 24분 안팎으로 재발사를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하드웨어 문제가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발사가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 누리호는 앞서 1, 2차 시험 발사 때도 문제들이 조금 있었죠? 네, 맞습니다. 누리호는 2021년 1차 발사 때 발사체 내부 밸브 이상으로 발사가 1시간 지연된 바가 있고요. 지난해 2차 발사 때는 기상과 산화제 탱크 문제가 거듭 발생하면서 계획보다 엿새 늦게 발사가 성공됐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발사와 임무 수행을 위해서 발사체 일정을 연기하는 건 흔한 일이라고 합니다. 누리호만 해도 37만 개가 넘는 부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술적인 변수는 물론이고 기상 등 외부 요인의 영향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주 선진국인 미국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요. 유인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를 50년 만에 재개하면서 연료 유출과 허리케인 등의 이유로 4번째 시도 만에 성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항우연도 이 문제가 되는 부분만 파악해서 해결하는 식으로 대처를 서둘렀다가는 복합적인 오류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신중하게 누리호를 살피고 있습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TV조선 장혁수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누리호 3차 발사가 기술적인 요인으로 연기가 되면서 오늘 재발사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이독실 과학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앞서서 우리 장혁수 기자가 설명을 잘 해주긴 했습니다만 네. 이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연기가 된 겁니까? 네, 어제 낮 12시 24분부터 발사 운영 절차를 시작하는 가운데
헬륨 탱크를 공급하고 여압이 아니죠. 여기서는 해압 밸브의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혹시 이제 불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로켓을 발사하고 나면 이제 추진제를 계속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양이 줄어들게 되니까 압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모기 스프레이, 뭐 CDEF 킬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칙칙거리고 쓰다 보면 얼마 안 남으면 눌러도 힘차게 나오지 않는 그렇죠. 상황이랑 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밸브가 비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헬륨 탱크가 들어있습니다. 고압의 헬륨을 공급을 해줌으로써 양이 줄어들더라도 추진제의 양이 줄어들더라도 강하게 눌러줄 수 있게 그런 헬륨 탱크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 헬륨 탱크의 고압의 헬륨 가스를 공급을 어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압력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다 공급을 한 상태에서 커플링을 이제 빼게 되면 그때 높은 압력이 갑자기 해제되니까 펑 하는 소리도 나고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부탄가스 다 사용한 거를 뺄 때 칙한 소리가 한번 나지 않습니까? 네. 혹은 뭐 버스 브레이크 작동을 할 때 네. 가끔씩 버스에서 갑자기 칙한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 압력이 꽉 차 있는 걸 빼주는 겁니다. 그렇게 압력을 빼주는 해압 밸브가 있습니다. 어제의 문제는 어떤 거냐면 이제 해압 밸브를 가동을 시키기 위해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런데 설비에서 명령을 내렸는데 발사 시스템, 발사 컴퓨터에서 그 명령을 수행을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밸브에 고착이 되었나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실제로 사람이 매뉴얼로 수동으로 밸브를 조작을 해보니까 조작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문제들은 누리호 기체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아니고요. 바깥에 지상에 있는 그런 시설물의 문제인 거고요. 아마 두 컴퓨터 사이에 연결, 그러니까 해압 밸브를 구동하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수행하지 않은 그런 컴퓨터의 어떤 연결의 문제, 네트워크의 문제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지금 확인하고 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적어도 누리호의 어떤 네. 자체의 문제는 아닌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 뭐 추진체가 충전되기 전에 발사가 중단되기 오히려 다행이었던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추진체가 충전된 상황에서 예. 문제가 생겼으면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과 또다시 재점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연료는 케로신을 쓰고 있지만 액체 산소가 산화제로 들어갑니다. 영하 183도거든요. 꽉 찼다가 그걸 만약에 다시 빼야 되는 과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사람이 직접 빼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 매뉴얼 과정에서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고압의 네. 산소가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화재 위험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적어도 내부의 문제가 아닌 거고 다른 부분의 문제를 지금 찾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훨씬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예. 이번이 이제 실용 발사죠. 실제 실용 발사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실험적으로 했던 지난 1, 2차와는 달리 네. 무조건 이제 성공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그 의미가 있는데 네. 그만큼 뭔가 조그만 문제가 있더라도 계속 연기하고 자, 이런 것들이 반복될 수도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사실 인적 문제로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예. 최대한 배제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실수를 한다든가 이런 그렇죠. 일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을 졸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요. 모든 분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왜 계속 연기를 하냐, 특히나 뭐 밸브 문제 이렇게 여러 번 나오냐. 사실 1차 발사에서 실패 이유도 헬륨 관련된 헬륨 탱크의 고정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 부력을 이제 고려하지 못했다가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단편적으로 듣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뭐 헬륨 탱크가 문제야? 우리 기술이 문제야? 그럼 결국에 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확실한 발사를 위해서 그리고 해외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이미 너무나 많은 로켓 기술이 쌓여 있다 하더라도 새로운 발사를 할 때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모든 변수를 고려하기도 쉽지가 않고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떤 문제가 왜 되는지 왜 안 되는지를 따져보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것이 인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이런 문제를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 통신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수가 있네. 지금까지 1차, 2차 발사 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도요. 이게 불안전하다기보다는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따지면서 원래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봅니다. 네, 예.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누리호 재발사 언제쯤 다시 이루어질지 여기에 제일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네, 오늘 오전 중에 이제 정확한 내용을 발표를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말씀드린
말씀드린 것처럼 기체 자체의 문제는 아니고 만약에 어떤 밸브의 특히나 컴퓨터 시스템 통신의 문제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보완하면 오늘 발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내용이 다 오케이라고 해서 바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발사관리위원회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6시 24분 전으로 발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시간, 그 궤도가 그 위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기상 조건을 다시 따져볼 필요도 있을 거고요.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어제 상황에선 괜찮았지만 오늘 혹시나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우주 환경이 또 그 사이에 좀 변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원래 발사 예비 기간이요. 25일부터 31일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발사가 가능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없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중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발사 예비 기간이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다시 발사 기간을 잡고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일정을 논의하고 또 국제기구에 다시 또 통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로켓을 쏠 거라는 사실을요. 이런 부분이 복잡해질 수 있는 이제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바로는 큰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를 다 해결을 하고 오늘 오전 중에 오늘 발사가 발표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누리호 3차 발사는 실패가 아니라 연기라는 점.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울시가 지난해와 같은 폭우 참사를 막기 위해 침수 예경보제를 도입하고 첫 훈련도 실시했습니다. 하지만 반지하 주택에 사는 시민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최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강남 일대 도로가 물바다로 변했고 지하철역 곳곳이 폭우에 침수됐습니다. 신림동에선 반지하 주택 침수로 일가족 3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서울에 이틀 동안 140mm 넘는 폭우가 쏟아져 8명이 숨지고 5,600여 명이 집을 잃거나 긴급 대피했습니다. 150년 만에 기록적 폭우였는데 서울시는 최근 이 같은 폭우 피해 예방을 위해 침수 예경보제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서울시와 경찰, 소방 등이 강우 정보를 미리 공유해 강남역 일대 도로나 청계천 등 피해 우려 지역을 미리 통제하는 방식입니다. 일가족 참사가 발생한 반지하 주택이나 장애인 세대 등엔 동행 파트너인 전담 공무원도 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빗물이 들이치지 않도록 이렇게 차수판을 설치하고 거동이 불편한 재해약자의 대피도 도울 계획입니다. 하지만 모든 세대의 동행 파트너가 배정되지 않은 데다 차수판만으론 침수 피해를 막을 수 없어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그렇게 한 두어 번 겪고 나니까 비만 오면 불안해요. 일단 그 비의 양이 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노이로제야. 서울시는 장마철 전까지 반지하 주택 등에 대한 조사와 동행 파트너 지정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조인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작은 물고기들이 바다에 방류되고 있습니다. 어제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는 치어 방류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 모습을 사진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바다의 날을 일주일 앞둔 어제 부산에서는 감성돔과 광어 치어를 바다에 방류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치어들은 육지 연안에 살면서 3년에서 5년이면 크게 자라서 수산자원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바다살라기 운동본부 회원들과 인근 유치원생들이 참가한 이날 행사에는 수산자원연구소에서 부화시킨 3개월 된 건강한 치어 33만 마리가 바다에 방류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방류되는 치어들의 건강도 확인이 필요하다고요? 예, 전국에서 해마다 많은 치어 방류 행사가 열리는데요. 건강한 물고기들이 살아야 바다 환경도 깨끗해집니다. 일부 비양심적인 양식업자들이 이윤을 남기려고 싼 값에 병든 치어들까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인된 기관에서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한 치어들을 방류해야만 합니다. 네, 바다에 방류되는 치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 내륙을 중심으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는데요. 서울과 광주, 대구 모두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가끔 지나겠고요. 구름 사이로 볕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한낮의 자외선 지수와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대기질은 전국적으로 보통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지만 서해상과 제주 해상에는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전국적으로 25도를 웃도는 곳이 많아서 덥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시고 통기성이 좋은 옷을 입고 나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일은 오전에 서울 등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